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어제의 3,470선 마지막까지 지켜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가운데 강보합 마감하면서 86,000원을 넘겼네요. 반면에 코스닥은 1% 가까이 밀리면서 이틀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3원 오르면서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도.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맑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멀어진 것 같고 높고 깨끗해요. 요즘 올림픽대로 지나면서 한강 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태사자의 도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정효진님, 오늘도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기다리며 오후를 보냈다고요. 와, 오늘은 어떤 정보 갖고 오셨는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정말 재미가 넘치는 꿀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이순자님께서 반갑습니다. 소장님 말대로 하늘 보고 왔어요. 완전 이쁨. 그렇죠. 이순자님 이렇게 딱 말 끝나자마자 하늘도 보고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묻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순위로 세계 탑3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8월까지 누적 관람객은 약 430만 명, 작년보다 80%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50만 명을 넘어서 파리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은 관람객 순위 세계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과거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소 지루하고 평범한 전시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3년 전 삼성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전을 시작으로 합스부르크 특별전 같은 굵직한 전시가 잇따라 히트를 쳤고요. 새롭게 바꾼 전시 방식, BTS 등 인기 스타들의 방문도 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K컬처 열풍이 관람객 증가의 결정적 요인이 됐는데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이후 외국인 관람객이 큰 폭으로 늘었고 영화에 나온 까치호랑이, 사자보이스가 쓴 간 모양의 키링 등 기념품들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박물관 매출은 5년 새 5배 규모로 키웠습니다. 요즘은 박물관과 기념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뮤지엄과 굿즈를 합쳐 뮤즈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이 뮤즈가 요즘 박물관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구하기도 어렵고요. 온라인 주문은 배송만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금관 모양의 브로치, 청화 백자 접시 세트, 반가 사유상 미니어처, 고려청자 에어팟 케이스 등 아이디어 넘치는 뮤즈만 1000가지가 넘고요. 공모전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만든 제품까지 합류하면서 다양성이 더 커졌습니다. 품질도 좋아서 박물관 굿즈샵에 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후기도 여럿이죠. 다른 세계적인 박물관들도 기념품 같은 리테일 사업에서 운영비를 보완하는데요. 그 돈으로 더 나은 시설과 전시로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뮤즈의 성공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와 창의성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세계 톱3에 올랐다는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H1B입니다. H1B, 이거 미국 비자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문직 비자인 이 H1B 신청 수수료를 원래는 $1,000였는데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어요. 14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100배가 늘어난 건데 네. 이거는 뭐 영화 티켓 한 장 값이면 비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미국행 비행기 티켓 한 장을 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요. 일요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초반에는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된다거나 뭐 매년 10만 달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발칵 뒤집혔었는데 네. 이 백악관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규 신청에 적용되고 매년은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면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상폭이 워낙 큰데다가 이제 미국 비자 제도가 일대 전환되는 걸로 볼 수 있는 조치여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일하려면 그 필요한 비자라는 거는 알겠는데 뭐 H1B는 뭔가가 좀 달라요? 네, H1B는 미국에서 이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주어지는 취업 비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IT 회사나 뭐 엔지니어링, 금융이나 의학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 최초 3년 허가를 받고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장점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가 있고 영주권 전환도 가능해서 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처럼 여겨지는 비자입니다. 근데 추첨을 통해서 발급해 주는데요. 일반 기업용 H1B 비자는 신규 발급 쿼터가 연간 8만 5천 개로 묶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받기가 까다로운 비자였는데 비용도 100배나 올라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H1B 비자가 원래 1990년대 그 미국이 그 특정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특히 이제 IT 업계에서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도입했던 건데 이제 와 보니 이제 외국 인력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같고 또 따지고 보니까 우리 IT 기업의 미국인 일자리를 좀 위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이 포고문에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려고 마련이 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이 되었고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거고요. 이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미국 이민 정책은 미국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치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H1B가 미국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을 좀 흡수해가지고 뭐 MS나 구글 이런 애플 같은 이제 기업들을 만들어서 이제 IT 강국으로 좀 우뚝 서게 하는 그런 근간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IT 기업들이 이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많이 고용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작년에 H1B 비자를 발급받거나 갱신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인도가 23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4만 명대로 두 번째인데요. 이 말씀대로 빅테크들이 H1B 비자를 활용해서 해외 인재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1만 명 이상이 이 비자를 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5천 명, 또 애플과 구글도 4천 명 이상이 이 비자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또 구글의 순달 피차이 같은 유명 CEO들도 미국 생활을 전부 다 H1B 비자로 시작을 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인 게 그 모델이나 연애 활동도 이게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나 봐요. H1B에. 그래서 멜라니아 트럼프도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모델 활동을 이 H1 비자로 시작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어떤 강성 지지층인 그 마가 세력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지지층을 구성하는 큰 축은 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마가 세력 그리고 또 이 대선 때 트럼프에게 큰 돈을 후원한 실리콘밸리 세력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 H1B가 트럼프 2기 출범할 때부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가 진영에서는 이 H1B 비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왔었고 실리콘밸리 출신들은 해외 인재 유치에 유리
불리한 제도다라면서 옹호를 해왔습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이 찬성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컸고 트럼프도 작년 말만 해도 H1B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지지를 해왔었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서 노선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미국 빅테크의 외국 우수 인력 고용이 좀 줄면 경쟁에서 이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현지 취업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거기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F1이라고 하는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고 또 그 취업 후에 그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그 학생 비자 중에 F1 OPT라는 것도 네. 있어서 회사가 좀 이렇게 받다가 야 너 우리랑 계속 일할래? 이렇게 하면 H1B 비자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H1B 받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인재 확보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 비자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수료가 한 사람에 1억 4천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개인들이 이 정도 돈을 내기는 당연히 쉽지가 않고 기업들도 아무에게나 쉽게 후원해 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년에도 H1B 발급이 비슷한 추세로 이어지면 미국의 고용주들이 연간 14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취업 준비하던 우리 유학생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쪽과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의 고급 인재가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좀 차제의 인재 유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새로운 기회다. 뭐 미국이 막히면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 네네. 뭐 이렇게 나가던 우리 인재들도 좀 다시 안 나가고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제대로 전략 안 세우면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유럽, 네. 중국, 일본 같은 생각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인재 유치에 똑같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만 해도 뭐 AI 분야에서 연봉 차이가 우리랑 한 30% 이상 벌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핵심은 처우 문제니까요. 네, 그러게요. 또 이거 말고도 그 비자 원래 받지 않고 미국 입국 허용하는 그 전자여행 허가 그 수수료도 있는데 그것도 2배 가까이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타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관광 목적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달 30일부터 미국이 이스타 수수료도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립니다.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 하던 게 5만 6천 원, 한 2배 가까이로 인상되는 건데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1년에 100만 명을 넘습니다. 여행객들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이스타 유효 기간은 2년인데요.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는 낼 필요는 없지만 새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르기 전에 좀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조치들이 많이 생기네요. 김정기님께서 마가가 아니라 나가를 실천하는 트럼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2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네, 2번째 키워드는 면세점 준비했습니다. 면세점. 야, 이 면세점도 어렵다고 하던데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던 곳인데요. 임대인인 인천공항공사에 위약금에 해당되는 1,900억 원 입금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계약상 바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6개월은 영업을 해야 돼서 내년 3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철수한다고 합니다. 아니 위약금까지 내가면서 왜 철수를 해요? 호텔 신라가 2년 전 2023년에 이 자리를 따내서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을 맺었고 원래는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풀렸으니까 옛날처럼 이제 다시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관광객 수는 회복이 됐지만 쇼핑 패턴이 바뀌면서 면세점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오면 면세점에서 뭐 비싼 명품이나 그런 화장품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이제 시내 명소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올다무라고 하는 네네.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이런 곳에서 가성비 좋은 뭐 K뷰티나 패션 이런 거를 쇼핑하는 추세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은 늘었는데 면세점을 잘 안 오고 그냥 가니까 임대료만
수익만 불어나고 적자가 누적이 됐다는 겁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 매달 300억 원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매달 한 60억에서 8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른 면세점도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어때요? 네, 신세계 면세점이 DF 투건역에서 주류와 담배 판매권을 갖고 있는데요. 신라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신세계도 신라와 똑같이 사업권 반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도미노 철수 가능성 많이 거론됩니다. 사정이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 좀 임대료를 좀 깎아주실 수 없습니까? 하면서 좀 요구를 잘 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곧바로 이렇게 철수하는 거는 좀 의외라서. 네, 근데 사실은 면세점들이 이 인천공항에 임대료 조정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4월 달에 신라와 신세계가 임차료 좀 인하해달라라면서 조정 신청을 냈고요. 5월에는 법원이 임차료를 한 25% 정도 깎아줘라 이렇게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공항 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면세점들로서는 정식으로 소송을 내서 다퉈보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라리 위약금 내고 철수하겠다, 좀 극약 처방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업체에서는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무구조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면세점 업체들이 사업권을 반납했으면 이제 거기 빈 공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입찰을 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입찰 경쟁에서 탈락했던 롯데 면세점 그리고 중국의 국유 면세점들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인천공항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한국 면세점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만약에 인천공항에 중국 면세점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면 네. 중국인들이 이쪽에서 더 소비를 많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좀 안방을 뺏기면 좀 국내 면세 산업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항 말고도 이 시내에도 면세점 있잖아요. 거긴 네네. 어때요? 사실은 시내 면세점이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점 총 매출의 70%가 시내 면세점인데요. 네. 이쪽에서도 매출이 1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국인 보따리상도 줄고 외국인 관광객도 안 오고 뭐 사정이 똑같은데요. 이 면세점들이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여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부터인데 이 면세점들이 연말까지 단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서 좀 매출 반등 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10년 전만 해도 면세점이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네. 좀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팔만전자입니다. 팔만전자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1위 삼성전자 주가가 1년 1개월 만에 8만 원 선 넘어서서 자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네, 1년 1개월 이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어제 오늘은 사실은 제롬 파월 의장의 주식 고평가 발언 이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좀 위축이 돼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0.82% 상승해서 86,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4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려왔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 이게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골머리를 앓았던 건데 네. 한 1년 반 만에 품질 테스트 통과 임박했다, 뭐 통과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다음 세대 이제 6세대 HBM인 HBM4에서 SK하이닉스 독주 체제는 약해지고 삼성이 격차를 좁힐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께 아픔의 주식인데 한 증권사 집계를 보면 우리 하반기가 시작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고객들 중에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2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평 단가가 68,900원 수준, 또 1인당 127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셨는데요.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익을 보는 투자자 비율이 82%까지 올라왔고 1인당 평균 131만 원 이익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잇따라 올리고 있고 그 모건 스탠리가 항상 과거에도 분위기 좋을 때 좀 찬물 끼얹는 그런 곳으로 유명했는데 여기마저도 최근 입장을 좀 바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토종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이나 KB, 한화, IBK 등등이 11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모건 스탠리입니다.
겁니다. 최근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AI 서버와 모바일 디램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범용 메모리도 상승세 받고 있다라고 지목을 했고 삼성전자 목표가를 86,000원에서 96,000원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업종 랠리가 이거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겠어요. 네, 사실 최근 이 증시 상황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지만 이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은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중심의 랠리였고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 이 반도체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 환율이 다시 또 뛰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또 1,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또 팔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주를 들고 있는 분이나 안 들고 있는 분이나 고민이 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어방목 투자자 다 성투하시기를 좀 응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밀크의 컴투미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용호님께서 새벽은 춥고 낮은 덥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네요. 건강 챙겨야겠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주변 보면 감기 걸리신 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감기가 올랑말랑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잘 버텨야 됩니다. 비타민도 듬뿍 먹고요. 강경희님께서는 눈이 피곤해서 온전히 귀로만 듣고 있으니 집중이 완전 잘 되네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눈이 이렇게 피곤하면 눈 감고 탁 그러면 이제 감각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잘 되죠. 오늘은 귀로만 듣는 걸로. 그리고 강인규님. 오늘 선곡된 노래들 얘기해 주시면서 태사자의 밀크까지 오늘 선곡이 올드하네요. 휘었던 척추가 펴지는 느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노래 나가는 동안 어떻게 좀 댄스 좀 한바탕 하셨나 봐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상. 다들 아시는 노벨상이죠. 그런데 기발하고 엉뚱하거나 또 유쾌한 과학 연구에 주는 노벨상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유머 과학 잡지 황당무계 리서치 연보가 과학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91년에 만든 상인데요. 올해는 소의 얼룩말 무늬를 그리면 파리가 덜 달라붙는다는 연구로 일본 연구팀이 생물학상을 받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노벨상을 패러디해 재미있고 기발한 연구나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에그 노벨상, 2번 이그 노벨상, 3번 개그 노벨상. 조금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노벨상 이름은요. 가상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가상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이그나시우스 노벨이에요. 이그나시우스 노벨의 이름을 딴 노벨상 패러디한 상의 이름은 뭘까?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브랜드는 사실 웬만하면 추동훈 기자님의 등장으로 대충 느낌 오거든요. 네네. 오늘은 사실 감을 못 잡겠네. 네, 약간 감췄습니다. 네. 자, 지금 가을이 왔습니다. 아까도 네. 일교차가 커서 이 건강관리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말이 살이 쪄야 되는 제가 살이 찌는 계절. 바로 이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독서하기도 좋고요. 여행하기도 좋고 이 등산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 나들이객이 몰리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 하기도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바로 이 캠핑입니다. 아, 캠핑. 네네. 혹시 뭐 캠핑에 대한 추억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제가 뭔가 꾸려서 가는 캠핑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네. 얻어서 이렇게 불러서 가는데 항상 이렇게
밤에 마시멜로 구워 먹는 그런 게 참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 불을 피워야 되거나 하여튼 도구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엄두는 안 나요. 사실 저희 세대, 딱 이 소장님과 저 세대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캠핑도 좀 다녔던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캠핑을 시작했다가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 추억의 이제 그러네요. 내리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참 감동적으로 보였는데 사실 제가 올해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첫째와 둘째가 조금 말을 듣고 사람 흉내를 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캠핑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오늘 이 브랜드가 발견이 된 것이고요. 미국 최대 캠핑 브랜드가 된 하나의 브랜드 그리고 사람 이름이 딴 브랜드이고요.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힌트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뭘까요? 가방 안에 있고요. 이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든 제품인데요. 오. 이 콜맨이라는 회사입니다. 콜맨, 아시나요? 그 네, 콜맨. 캠핑 용품이나 뭐 의자나 뭐 텐트 같은 그런데 그 로고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이 네. 캠핑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인데요. 이 캠핑 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제품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제품이니까 좀 옛날에도 있었어야 됐고 그렇죠. 뭐지 불 피는 건가? 뭐 불 그런 피는 거? 건가요? 뭐예요? 뭐 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걸 가져오셔서 요겁니다. 어머. 딴딴딴 뭔지 아시나요? 램프? 네, 바로 이 램프입니다. 와. 사실 뭐 귀엽다. 캠핑에서 램프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되게 편리합니다. 이게 LED 등으로 되어 있고 이 C타입 충전기로 충전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콜맨이라는 사람이 이 콜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탄생시킨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램프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콜맨이라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 캠핑의 대표 브랜드를 만든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창업한 사람 바로 이 윌리엄 커핀 콜맨입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취미가 이것저것 만나게 되면은 이게 사람 이름인가 해서 찾아보는데 이 콜맨이 사람 이름이 맞았고요. 네. 이 콜맨이라는 것도 한번 재미있는데 이 콜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이 마크 콜먼이라는 이 격투기 선수가 있고요. 네. 로니 콜먼이라는 콜맨이라는 보디빌딩 선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남성적인 이름이라고도 쓰이는데 캠핑 또 어찌 보면 아웃도어한 거 콜맨의 브랜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콜맨의 어원이 사실은 이 콜이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콜. 거기서 COLE. 유래했다. 이 석탄을 캐는 사람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한 윌리엄 커핀 콜맨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콜맨은 사실 COLEMAN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원이 COAL이고요. 거기에 이제 시작이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미안해요. 거죠. 너무 따졌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19세기 후반입니다. 1870년 미국 뉴욕주에서 이 콜맨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요, 이 콜맨이 태어난 이듬해 이 어떤 1871년도에 캔자스주로 이주를 했고요. 그는요, 이 근면과 검소함이 굉장히 중요한 퀘이커라는 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 이 공동체적 가치를 체득했고요.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교육을 중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11살이던 81년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 사람 지금 램프 가져오셨잖아요. 이 네. 사람이 램프를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콜맨 브랜드를 한 거는 뭔가 사연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연이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뭐지? 사연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교육을 중시하는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윌리엄도 책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눈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해요.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뭐 등유등으로 켜는 불빛은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걸로 보는데 불빛이 오래 가지도 않고요. 굉장히 어두운 불빛이었다라고 합니다. 등유로 하면 막 연기도 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빛과 관련했던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다. 요거 힌트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는 로스쿨 진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고요. 네브래스카 대학을 다니던 중에 꿈을 포기한 채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대학생 시절에도 학비를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팔았던 게 이 타자기와 타자용품 같은 것들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영업의 재능은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빨도 좋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업과 영업을 병행하던 그에게 오마하의 하얀 빛이 등장합니다. 오마하의 하얀 빛? 오마하의 현이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오마하의 하얀 빛은 뭐예요? 네, 투자를 좀 아시는 분은 오마하면은 말씀하신 현인 바로 워렌 버핏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이 오마하라는 지역 출신이고요. 네. 그가 당시 영업했던 데도 바로 오마하여라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오마하를 거닐고 있었던 콜맨의 눈에 한 상인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상하게 생긴 램프를 가지고 막 시연을 하고 막 장사를 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도 장사를 하는 영업맨인데 저게 뭔고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요. 일반적인 등유 램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란 빛이고요. 네. 연기도 많이 나고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던 그 상인이 팔고 있던 램프는요. 하얀색 빛을 띠고 있었고요.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빛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요. 이게 등유가 아니라 이 가솔린 기름을 압축해서 기화해서 만든 이 압력식 석유 램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가솔린을 썼구나. 근데 이게 램프에 관심이 많았던 걸 보면 그 당시에 전기 보급이 뭐 많이 안 됐던 걸까요? 잘 모르겠어서 어떤 조명을 썼길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랬을까요? 네, 이 개발의 역사, 이 노벨상도 나왔지만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백열 전구,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전구가 없었냐? 아니었습니다. 1879년에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890년대니까 발명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발명가는요. 1886년도에 교류 변압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전 지역에 전 마을에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 스탠리의 창업자, 그의 본업이 바로 이 전기 개발자였죠.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은 있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아직은 보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시골이라든지 농촌에서는요, 등유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쌌고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등유 램프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봤던 콜맨 굉장히 시그널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희고 밝은 불빛은 그를 압도했고요. 시력이 좋지 않았던 콜맨은 나도 이걸 무조건 사야 되겠고 이것을 농촌이나 여러 교회에다가 팔면은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사업 기회로 본 거네요. 하긴 그렇게 늦은 밤에도 밝은 빛을 그쵸. 볼 수 있었으면 일할 시간도 늘어나고 공부할 시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돈이 됐겠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이 콜맨이 그래도 영업 능력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영업 노하우가 있었어요? 잘 해갔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요, 이 농촌의 전기가 될 것이다. 이 등을 평가를 했었고요.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지역 판매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의 핵심 영업 전략이 있었는데요. Try before you buy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무료 시연을 해주고 보여주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 자, 이 등들을 들고 시골로 갔습니다. 농촌의 농가라든지 이 교회 같은 데 가서 이 밤에 갔죠. 밤에 가서 탁 켜보는 거예요. 한번 봐봐. 이 정도면 어때? 이거를 보고 깜짝 안 놀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 1901년도에 그는 캔자스 주의 위치토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더 콜맨 램프 앤 스토브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업한 회사 이름이 콜맨 램프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램프로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소규모로 판매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농촌을 가니까 사람들이 껌뻑 죽는 겁니다. 농부들이 야 이게 뭐예요 했다가 깜짝 놀라서 막 사고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기존 모델을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떼다 파는 대신에 본인이 직접 엔지니어들과 개선된 램프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탄생한 램프, 최초의 콜맨 브랜드의 자체 개발 램프 콜맨 아크 램프라는 것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첫 개발 제품이고요. 제가 그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 공수를 해와야 되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못 가져온 건 아쉽지만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옛날에 쓰던 그 아크 램프가 지금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많이 발전을 했죠. 현재 모델은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콜맨의
램프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사를 처음에 만들었던 위치토라는 곳이 네. 철도와 교역로가 교차하는 신흥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농민이나 상인들, 철도 노동자들이 오가면서 야, 너 그 콜맨 램프라고 들어봤어? 그거 장난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탔었고요. 콜맨은 기존의 아크 램프를 개량한 퀵 라이트 램프라는 것을 1914년에 출시하면서 야, 콜맨의 램프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이미지를 미국 전역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콜맨 램프 회사가 1차 세계대전 겪었을 것 같은데 이때 또 전쟁, 이 브랜드 스토리에서 전쟁하면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콜맨한테는 어땠어요? 제가 또 오랜만에 전쟁 가져왔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요. 1917년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입니다. 이 두 개의 연도는 제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킹라이트 램프가 14년에 출시가 됐고요. 3년 만인 17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때 또 공교롭게도 영향을 받은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스탠리입니다.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단단한 이 텀블러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군대에 그렇죠. 납품을 했었고요. 이 킹라이트 램프가 출시되었던 콜맨 역시 이 가솔린 램프가 전쟁에서는 너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콜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이 가솔린 램프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군인들의 야간 작전에서 이 콜맨 램프가 필수품이 됐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했었는데 이 네. 콜맨은 미군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42년도에 이 GI 포켓 스토브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스토브, 그러니까 음식을 가열할 수 있는 간단한 휴대용 스토브가 개발이 된 겁니다. 버너 같은 거죠. 네. 이 손바닥만한 크기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배고파서 뭘 먹을 때 콜맨의 스토브를 꺼내서 음식을 끓여 먹고 하면서 전쟁을 앞서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특히 유럽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유럽이 너무너무 추웠다라고 합니다. 네. 그때마다 이 콜맨의 스토브는 이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콜맨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기회가 됐습니다. 와, 정말 요긴 했겠어요. 근데 이쯤 되면 회사의 사이즈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콜맨을 크게 성장시켰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콜맨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쟁 사이에 23년도에는 위치토시의 시장도 지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 지역 정치와 기업 활동을 병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그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셸던 콜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셸던이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했었고요. 2차 대전의 경영, 이것도 셸던 콜맨이 많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맘때쯤 되면 우리도 이제 캠핑 가지만 보통 이제 호숫가나 이런데 캠핑존 같은 것도 쫙 있고 그래서 꼭 바베큐 파티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레저 붐이 과거에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수혜 한번 입었겠어요. 이게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비슷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전쟁 때 위기를 겪거나 기회를 얻은 다음에요. 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국이 사실 이제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많은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맥도날드가 그랬고요. 코카콜라가 그랬고요. 리바이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뤘었던 베스킨라빈스도 전후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소비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이런 브랜드에 썼다라는 것인데요. 네. 스탠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 콜맨도 이 상시에 성장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요. 포드나 GM 같은 브랜드에서 자동차를 개발했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미슐랭에서도 네. 타이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교외로 나갈 수 있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었고요. 캠핑 문화가 그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캠핑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수혜를 입은 기업 또다시 콜맨이었고요. 스토브와 조명뿐만 아니라 텐트, 이제 버너, 침낭, 접이식 의자 등 지금 콜맨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이때부터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종합 캠핑 장비 기업으로 발돋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콜맨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었고요. 그 사이에 1957년 11월 2일 랜턴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캠핑 제국을 만들었던 윌리엄 콜맨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요 코로나 때 이렇게 여행 제한이 생기면서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우리끼리 가족끼리 하면서 캠핑 많이 갔잖아요.
그때 콜맨이 좀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한국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카 브랜드 때도 코로나 덕에 러닝 문화가 확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러닝과 함께 완전히 크게 성장했던 산업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캠핑이 아무래도 이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이 캠핑 브랜드들이 붐업이 됐던 시기가 바로 2020년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연히 콜맨 잘 나갔었고요. 콜맨 가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1990년도 초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가 뉴웰 브랜즈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뭐 호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처럼 콜맨이 계속해서 성장해 오면서 전 세계적인 이 캠핑 붐을 주도하는 이 대표적인 미국 캠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점은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콜맨 얘기 쭉 들어보니까 야, 이 계절에 캠핑 진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오늘 콜맨 그리고 그의 유산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사실 그에겐 시작이었습니다. 그 공부 책을 좀 보고 싶다라는 빛에 대한 열망이 결국엔 창업으로 이어졌고요. 그의 발명은요, 결국에는 밤을 낮처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왔었죠. 뿐만 아니라 농가와 교회를 넘어서 전쟁터까지 이 콜맨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현대사를 함께했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맨이 했었던 정책 정말 유명한 게 No Right No Pay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정말로 빛이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의 영업 전략이 지금의 콜맨을 만든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콜맨에 대해 한번 쭉 브랜드 스토리 꼬꼬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보죠. 오늘의 퀴즈는 노벨상을 패러디해 재밌고 기발한 연구나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고요. 정답은 2번 이그 노벨상이었습니다. 이 연구도 같이 상 받았어요. 술을 조금 마시면 외국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그 연구 결과도 같이 상 받았는데 그게 머리로만 느껴졌던 게 진짜였더라고요.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이철구님, 그리고 TV에서 봤어요.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신 2125님, 그리고 이그 노벨상 이렇게 문제 정답 맞춰주신 박점선님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이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이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